이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임피던스 부분에 대해서 배우셨으니까 이제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 부분에 대해서 배우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력 조류 계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발전기 단자에 삼상 단락 사고가 발생했는데 단락들의 시간적 변화를 단위법으로 표시하시오. 단위법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무부하 운전하고 부하 운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무부하 운전일 때는 여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에 대한 그림으로 표기를 한다고 그랬고요. 부하 운전일 때는 단거리 송전솔로 해서 전압 강화 이 그림으로 표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다른 식으로 이제 표시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 그거를 보셨을 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답변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부하 운전이기 때문에 부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부하가 있으면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하 운전 쪽에서는 그 전압 강화가 생기는 단거리 송전솔로에 대한 특성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발전기 내부 전압, 발전기 건선의 리액턴스, 발전기 단자 전압. 부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실 때도 거기에 맞게끔. 근데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장 직후 0.1초 이후, 고장 직후 10초 정도 이후라는 얘기인데 보통 이게 10초까지도 안 갑니다, 사실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해결이 됩니다. 얘는 2분의 1 사이클에서 한 3사이클, 5사이클 정도. 얘는 8사이클 정도. 얘는 한 30사이클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고장 전류로 봤을 때는. 근데 얘는 발전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더 늘려놓은 것 뿐입니다. 0.1초 차가도, 그 다음에 0.1초 이후 과도, 10초 이후 정상 단락 전류. 사고가 나면 1초 안에 벌써 사고 전류 다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초라는 건 조금 약간 과장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얘 같은 경우도 아주 짧은 시간, 얘도 짧은 시간이 됩니다. 여기서는 차가도기 때문에 땡땡 프라임이 2개 붙었다. 더블 프라임, 원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압은 다 기준이 똑같습니다. 전압은. 근데 뭐라고요? 전류 부분은 그 임피던스에 비례해서 여기 비례가 아니죠? 반비례죠? 반대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임피던스가 커지면은 얘는 작아지죠. 그러니까 반비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줄어든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차가도 때는 임피던스가 작고 과도일 때는 임피던스가 그거보다 좀 크고 정상 상태에서는 임피던스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장전류 감쇄율이 처음에는 별로 안 되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고장전류가 감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임피던스 비율 때문에. 그래서 요걸 그려주실 때 그 밑에 임피던스도 같이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조금 더 전달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답안지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부하 운전에서는 부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표현을 하실 때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많이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자기만의 그림인도 상관없습니다. 상대편한테 전달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부하가 걸려있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식이라든가 간단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왜? 채점자들도 채점을 하면서 자기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자기가 잘 모르는 그림이 있으면 좀 배워보려고 봅니다. 거기서 아이디어가 더 좁으면 더 점수를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채점자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뭔가 더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제 플러스 알파 점수를 더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내용은 다 나와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좀 더 나와졌을 때 점수를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점수를 받는데 일단은 집중을 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은 기본반이기 때문에. 근데 연구반에 가서는 그런 기본반 부분은 다 여러 가지의 기본반도 띄고 여러 가지의 답안지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안 나오는 새로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입니다.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콘주게이트가 붙죠. 요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콘주게이트. 우리가 이제 전력의 방정식을 표현을 할 때 P-JQ로 해가지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방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콘주게이트를 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P 플러스 JQ에서 여기 보시면은 콘주게이트를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단락 직전의 발전기 내부 전압은 E 플러스 V 플러스 JXI인데 이 X가 시간에 따라서 발전기 수차 발전기에 내부 이상 전압이 있었죠. 그때 1.79까지 나왔었죠. 1.13, 1.2, 1.79까지 나왔죠. 그거 0.2, 0.3, 1.0 해가지고 나왔던 거 저번에 자료 다 보내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치적으로 또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개념은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부하운전에서도.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이 X값이 틀려지니까. X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여기에 몇 배, 몇 배, 몇 배? 여기다 수치를 써주시라고요. 1.13, 1.2, 1.79 이런 식으로 뭐 얘가 0.2%일 때, 0.3%일 때, 1.0일 때 우리가 그때 수식 계산해가지고 나왔었지 않습니까? 대신 역률은 0.8인 기준으로 그때 계산이 됐었죠. 그런 것들을 또 써주시면은 이 사람이 수차 발전기 그 부분하고도 연관돼서 내용을 알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뭔가 이제 조금 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써주실수록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초방정식의 종류, 특징, 적용 법칙, 기초방정식에 뭐가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모선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얘기예요. 노드, 브랜치. 이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노드, 마디, 절점 해가지고 3장에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습니다. 이걸 노드라고 합니다. 이 사이를 연결하는 걸 브랜치라고 합니다. 가지. 뻗어나가는 부분. 이 노드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노드하고 노드 사이는 브랜치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뭔가 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을 그을 때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출발지하고 목적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이에 연결되는 게 이제 브랜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선이라는 부분이 아까처럼 어떤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지점, 어느 지점. 발전기 모선, 부하 모선, 그 다음에 기준 모선, 어떤 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점. 근데 그 지점 사이에서 발전기에서 변압기까지 케이블이 가고 그 변압기에서 각각의 송전솔로리가 다 연결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치는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선 방정식은 모선에 관련된 방정식이고 지로 방정식은 이 지로에 관련된 방정식이라는 얘기고요. 회로 방정식이라는 그거를 루프로 시켜서 같이 했다라는 그런 방정식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회로망을 어떻게 보느냐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부분만 볼 거냐 아니면 그 왔다 갔다 하는 부분만 볼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흐르는 걸 볼 거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선 방정식에서는 모선이 주가 되다 보니까 Y부스 부분이 주가 되겠죠. 예? 그래서 I는 YV라는 부분을 보는데 그때 모선의 전압에 따라서 변수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전류 부분을 가지고 보는 전류 법칙이 주로 쓰여진다. 그래서 우리는 모선 방정식을 주로 쓰는 겁니다. 계산하기도 편하고. 근데 이제 회로 방정식을 쓰면 회로의 순환 전류를 봐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반대 개념이죠, 여기. 루프라는 부분을 보니까 얘는 V를 보기 위해서 왜? 여기 지금 적용 법칙이 전류 법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변수는 모선은 정해져 있고 전압이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래서 부하 모선이냐 뭐냐에 따라서 전압의 자성이 필요하고 전압의 1승이 필요하고 전압의 0승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반대 개념이다 있는 거예요. 회로 방정식은. 회로 방정식은 어떻게 같이 본다고 그랬죠. 돌아가는 걸. 같이 보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압 법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V는 ZI다. V는 IR이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장점. 회로 방정식에 대해서 모선 방정식의 장점이 뭐냐? 왜 모선 방정식을 다 쓴다면서요? 보시면은 모선의 대지 어드미터스하고 직렬 어드미터스로 쉽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식의 수가 적고 식을 세우기도 쉽고 송전선의 접촉 상태가 변경된 경우 식을 쉽게 변경할 수가 있다. 왜? 모선에 대한 값 하나만 변경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Z지 않습니까? 얘는 Y이기 때문에 쉽게 변동이 된다고요. 얘는 Z이기 때문에 쉽게 변경식이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 모선 방정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산이 편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개념만 가지고 계셨다가 이런 부분이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써주시면 되는데 뭐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해를 위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어드미턴스 행렬의 설명, 기준의 변압기 정의, 기준의 변압기가 있는 경우 모선 임피던스 행렬 작성법, 스파시티. 여기도 중요하지만 요 뒤에 이제 좀 더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모선 어드미턴스 행렬은 I는 YV다. 이게 모선이라고요, 모선. 모선. 어드미턴스. 자, 모든 어드미턴스 행렬이라 한다. 자기 어드미턴스는 뭐라고요? 여기 부분. 자기 숫자가 같이 있는데. Y1은 Y22, YNN. 이 대각성분이 자기 어드미턴스고요. 상호는 1, 2, 2, 1. 1,2하고 2,1은 같습니다. 왜? 1에서 2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방향만 틀리지 안에 가는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 1하고 2는 틀려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둘 다 이제 방향이 반대로 가다 보니까 마이너스 값이 다 붙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상호 어드미턴스 값은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이 붙습니다. 자기 어드미턴스 값은 마이너스가 안 붙습니다. 이런 개념을 일단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근데 더하다 보면은 값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만. 상호 어드미턴스는 YK는 K 모선과 M 모선 간의 어드미턴스 부호를 바꾼 것.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를 붙였다라는 건 그 나중에 계산한 값에다 마이너스를 붙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모선을 연결하는 선로의 직렬 어드미턴스의 부호를 바꾼 것. 얘는 다 더한다. 거기에 연결된 모선이 있으면 모선에 연결된 이 부분을 다 더한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 이겁니다. 개념은. 자기 어드미턴스는 자기에 연결된 모든 겁니다. 모든 거. 그러다 보니까 더하니까 그냥 다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상호 어드미턴스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 거에 임피던스의 부호를 바꾼 것. 1에서 2로 가나 2에서 1으로 가나 방향만 틀리지 같은 건데 그 방향만 틀린 거에 양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계산된 값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였기 때문에 요거는 Y12하고 Y2는 같습니다. 네? 양으로만 보고 나중에 다 마이너스만 붙였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기준의 변압기. 아까 설명드렸죠. 오프 노미널 턴 레이쇼. 이렇게 설명드리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래서 자꾸 영어로 되는 부분들도 조금씩 한 번씩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큐리티 제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게 시큐리티 제어가 뭐지? 결론은 안전도 제어를 물어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영어적인 부분도 약간은 생각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오프 노미널. 오프를 붙이면 아니다 이거죠. 예? 온오프니까. 그러니까 노미널이 아닌, 그러니까 기준이 아닌 턴 레쇼, 변압비라는 얘기죠. 변압기 건선비가 기준 변압기와 같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기준의 변압기는 보통 1대 n이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게 n 부분이 자꾸 변해진다 이거죠. 변압기 건선비가 기준 변압기에 비해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가. 그래서 n이 1이면은 기준 변압비다 이거죠. 1대 1이면은 똑같은데 거기서 얼마나 벌어졌냐. 그걸 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대 1이면 기준 변압기고 1대 1이면 기준의 변압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나중에 기준의 변압기가 있는 경우에 모선 어드미턴스 행렬을 구하는 부분. 아까 설명드렸죠. 기준이 있었는데 1대 n으로 변경했을 때 이 값으로 왔다. 그러면 우리가 요 값에서 요 값으로 가기 위해서 뭐를 더해줘야 되느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시라고요. 처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준의 변압기를 무시해서 즉 n은 1로 두고 모선 어드미턴스 행렬을 구한다. 이제 a라는 부분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의 변압기를 가지고 있는 변압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선의 자기 어드미턴스 n자승 마이너스 1을 더해준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b값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a에서 b로 넘어가기 위해서 더해주는 값입니다. 요거는. 근데 요 뒤에 가서 보시면은 a라는 값을 구하고요. b라는 값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에서 a에서 b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요 c라는 값이 필요합니다라고 뒤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a라는 값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c라는 값을 더한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혼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개념을 먼저 가지고 계시고 뒤에 거를 이제 보시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자, 1번은 A라는 부분입니다. 2번이나 3번, 4번은 C라는 부분입니다. B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1대 N이었을 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 1대 N일 때 바뀌어지는 그 부분이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변압기의 임피던스 계산하는 그 수식. 어떻게 했을 때 N은 E2가 위로 올라갔죠. E1은 밑으로 들어갔죠. I2는 반대로 돼 있었죠. 거기다가 임피던스 계산하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Z분의 EI. 예? 왜 EI가 된다고요? 예.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요. 요게 좀 혼돈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스파시티 정의. 전력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선 어드미턴스 행렬을 구해야 되는데 모선 어드미턴스 행렬 각각의 요소들은 인접한 소수 모선을 제외한 나머지 모선들과 관계가 없으므로 왜? 자기가 옆에 있으면 그 근처에만 있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쪽은 연결 안 돼 있겠죠. 왜냐면 모선이 있고 모선이 있고 모선이 있는데 나는 이쪽하고 연결된 이런 쪽만 연결됐지 이쪽 모선하고는 0이지 않습니까? 안 갔으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던 어드미턴스 행렬의 대강 요소는 뭐라고요? 자기 어드미턴스. 비대강 요소는 여기 부분은 상호 어드미턴스고 수많은 비대강 요소들이 0이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기 자기 어드미턴스가 아닌 0인 부분이 되면은 계통이 확대될수록 이게 0인 부분이 많다. 그러면 계산하기가 편하다. I는 I1, I2, I3, Y11, Y22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E1, E2면 얘 곱하기 하면 바로 요 값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변수가 뭔지 알면은 요 값을 알죠? 그러니까 비대강 요소가 많을수록 계산이 훨씬 더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파시티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 뭐냐, 크론의 행렬 축약식을 이용해야 돼. 자꾸 줄여 나가는 겁니다. 수치가 있는 것들을 줄여서 자꾸 비대강 요소를 0으로 만들다 보면 계산이 줄어드니까 나중에 계산이 편해지더라.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 전력계통 해석 시 어드미턴스 행렬 작성 방법에 대해서 뭐를 이용하라고요? 파형회로. 왜 파형회로를 이용한다고요? 계산이 편리하니까. T형을 하면 2번 계산해야 되는데 파형은 한 번만 계산하니까. 근데 이거를 이론적으로도 써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계산도 하실 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얘는 나오면 25점짜리입니다. 10점짜리로 물어보게 되면 아까처럼 그냥 그 앞에 나왔던 그런 내용 정도를 써주시는 게 10점짜리고요. 파형회를 이용하려면 수식을 적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10점 안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는 1대 N이라고요. 근데 1대 N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라고요? 무조건 단건 변압기로 표현을 하라고요. 단건 변압기가 뭐다? 장점, 단점. 이제 저번 주에 잠깐 설명드렸었죠? 오후에. 나중에 그런 것들은 이제 연구반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대 N인데 여기서 흐르는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쪽으로 들어오고 얘도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전압에 대한 관계식이 있고요. 요 전류의 방향을 자세히 한번 보셔주셔야지만 됩니다. 모선 1과 2 사이에 1대 N의 기준 변압기가 있고 1과 2 사이에 변압기 건선비는 똑같죠? N은 E2, E1, I1, I2. 변압기의 누설 임피던스, 선로 임피던스 합계를 Z라고 하면 여기 부분에 Z가 있다고 하면은 예? 왜? 1대 N에서 저희는 항상 앞에는 기준비니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가 얼마나 바뀌느냐 항상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요 뒤에 N으로 바뀌어지는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지금 I1 플러스 N배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요 N배만큼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전류의 요 지점에서 전류의 합은 0이 되겠죠. 키루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전류 방향을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처음에 이런 전류 방정식을 세워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I1 플러스 NI2는 0이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이렇게. 요 그림을 이해하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요 E2에서, 예? 전압으로 본 겁니다. 왜? 전류를 봤으면 그 다음에 전압으로 한번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전류 보고 전압 본다. 옛날에 고대 발전해가지고 계산할 때, 대칭분을 이용할 때 한 가지만 빼고 다 전류로 보라고 그랬죠? 하나만 전압을 해서 한번 보시면 된다고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케이스만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다 전류부터 보통 나간다. 자, E2는 여기 전압이고, 요 마이너스 JI2는 여기서 요걸 뺐습니다. 그럼 전압가가 생겼죠. 그 전압이 어디죠?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죠. 근데 여기 N만큼의 전압이 인가된 부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N배를 더 해줘야 되겠죠. 1대 N이니까. 그러니까 요 지점의 전압은, 여기 요 지점에 제한 전압은 여기서 요만큼의 전압을 뺀 거고, 그 값은 여기 있는 전압에서 N배만큼 한 값이 요 값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냥. 아까는 요 지점을 받고 전류를, 그 다음에 요 지점을 본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아, 여기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본다. 그럼 여기를 보려면 뭘 볼까? 아, 전류를 보면 되지. 여기를 보려면 전압으로 봐야 되니까. 예? 그때는 요 전압에서 뺀 거하고 요 전압은 같다라고 수식을 넣으면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전류 값을 유출해내는 겁니다. I2 값을. I2 값을 이쪽으로 넣고 얘를 빼면 E2-N1이 되고요. 전부 다 Z로 나눠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E2-N2이 되는데 Z로 전부 다 나눠졌으니까 Z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여기 된 다음에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 뒤에 가면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이제 먼저 아이언하고 NI2는 0이니까 얘는 같다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NI2를. 근데 이 I2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값이 이렇게. 그럼 N배를 하니까 여기다 그냥 N배만 해주시면 되니까 Z분의 N 자승인데 이거 마이너스 있으니까 없어지고 여기 플러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바뀌어지고 Z분의 1, E2에다 N배만 했으니까 이 수식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류를 먼저 구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지금. 이렇게 흐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을 다시 쓰면은 얘 부분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좀 헷갈려지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 아이온은 이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Z분의 N자승 마이너스 N2원이 됐습니다. 여기 이온이 없지 않느냐? 근데 여기 보시면 Z분의 N에 E2가 있는데 마이너스 E2가 있는데 Z분의 N에 이온이 있었죠. 여기. 더해주고 빼준 겁니다. 여기다가 앞에다 이렇게 빼주고 여기 뒤에다가 더해준 겁니다. 이 수식하고 이 수식은 같은 수식입니다. 근데 만들기 위해서 왜? 우리가 행렬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이온은 자기만의 이온 부분, 이온하고 E2. 왜? 자기 어드민턴스, 상호 어드민턴스, 자기 어드민턴스 행렬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식을. 이런 게 있었죠. 그 전에 송배정공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아, 그 다음에는 행렬로 만들어야 되겠다. YV라는 행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걸 넣으니까 Z분의 1이 Y로 빠졌죠. N자승 마이너스 N. 요거 N이 나옵니다. NI가.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식이 나왔는데, 얘하고 얘 부분은 N배가 됩니다. N배. 아까 뭐라고요? 1대 N에서는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이 바뀌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N배 바뀌었으니까 이쪽으로 N배 바뀌었더니 이쪽으로 N배 바뀌었더니 얘는 N배만 바뀐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기준의 변압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라고요? Y11하고 Y22만 보시라. 이 부분은 안 바뀌니까, 예? 나중에라도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A 때 얘 부분, B 때 얘 부분만 보시고 C 값은 얘 A에서 B 값으로 바뀌어진데 필요한 값이 뭐라는 게 N자승 마이너스 1이 있었죠. 처음에 얘가 NI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뒤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이 나오니까요. 요 수식까지는 이해되실 겁니다. I2는 요 수식이 그대로입니다. 요거 이대로 내리면 되겠죠? Z분의 N에 E2-2원으로 빠졌습니다. 예? 방향만. 그럼 이 2원 마이너스 2투고 2투 마이너스 2원. 이게 뭐라고요? Y12. 요건 Y21. 그러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이거를 뭐 마이너스를 따로 붙일 필요가 없겠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N으로 이제 나눠지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여기도. 여기 부분이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E2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잠깐만요. E2 부분이 Z분의 1이 빼줘야 되고 Z분의 N, 요거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빼줘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나왔나? 요거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1-N이 나옵니다, 여기하고. 일단 요게 뭐라고요? 계산된 값이니까 얘가 C라는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C.
C. 이제 요 뒤에 가서 보시면 A라는 값을 보여주고 A에서 C로 가기 위해서는 B 값이 필요하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수식이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제가 수식은 뒤에 다시 또 나오니까 먼저 이제 등가회로로 그러면 이제 파형으로 이제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럼 요 앞에서 나왔던 요거를 가지고 이제 파형으로 그린 겁니다. 요거를. 그리면은 파형 등가회로를 그리면은 여기서 ni가 나왔죠. 왜 전달함수가 ni라면서요. 여기 y1원은 얘하고 y1원은 얘하고 얘를 다 더해주는 게 y1원이죠. 이렇게 다 더해줘야지. y22는 여기 자체 부분하고 얘하고 이렇게 다 더해주는 게 y22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일단 y1원은 ni 더하기 요거 더하기 n자승 마이너스 ny를 더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y1원은 n자승 y가 된다. y22는 얘하고 얘를 다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ni 플러스 1 마이너스 ni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y12하고 y22는 마이너스 ni가 된다. 이렇게 됐죠. 등가회로로. 그럼 이제 요게 이제 B값이 되는 거죠. B값. 여기가 뭐였었죠? n자승 마이너스 n의 y였었죠. 여기만 보시면 n자승 마이너스 n의 y였었죠. 근데 뒤에 가서는 어떻게 됐죠? 여기가 n자승 y가 됐죠. 차이가 있죠. 지금 n자승 마이너스 n의 y하고 n자승 y잖아요. 차이가 생겼잖아요. 그 차이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n자승 마이너스 1의 y를 여기다 더해준다. 마이너스 n에 n-1을 더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잘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뒤에 가서 다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지금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아까 보셨던 수식이 이거죠. i1 플러스 ni2는 0 이렇게 구하면은 이렇게 수식이 나왔고 요걸 구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아까 나왔던 부분. 요 수식이 나오는 이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ni를 해가지고 ny의 2to 2 마이너스 1 n의 y의 2to 이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지금 요게 아까 여기 나온 과정이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요 결론만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셨던 부분이고요. 자료는 나와 있고요. i1은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요거를 더해주고 빼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요거는 0이다. 근데 그걸 앞에다 더해주고 빼줘서 이렇게 만들었다. 요것도 0이다. 요걸 더해주고 빼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개념은 같은데. 예? 요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드민턴스 표현하는 n의 n-1의 y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n의 n-1의 y 부분하고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모선 1의 자기 어드미턴스는 결론은 이거라는 얘기죠. n자승 y라는 얘기죠. 그럼 뭐냐? 초기 값은 이게 a였다는 얘기죠. ni. 근데 요거는 끝에 값은 뭐라고요? c 값은 n자승 y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이게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가 아닌 1대1로 계산한 값이 ni였는데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로 계산하면 n자승 y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럼 내가 나중에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계산이 쉽겠냐? 그 법칙을 생각을 해보니까 1대1인 변압기는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까? ni를 계산한다면 그 다음에 뭘 더해주면 된다? n에 n-2를 더해주면 된다. 그걸 계산하면 n자승 마이너스 n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래서 n자승 마이너스 1의 y를 더해줘서 이 부분을 n자승 1의 마이너스를 해줘야지만 요게 a고요. 요게 b인데 여기서 잠깐만 y를 빼주니까 n자승 마이너스 1을 y를 더해줘야지만 여기 보시면 처음에 게 y였네. y. 죄송합니다. 제가 ni가 아니라 처음에는 y였고 a가 y였고 c가 n자승 y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n자승 마이너스 1을 y를 해주면 n자승 y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y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n자승 y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더해준다. 이 b 부분을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마지막에 그 법칙을. 좀 헷갈리시죠 이게 지금. 그래서 a, b, c로 해가지고 c 값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 b 값을 뭘 더해줘야지 되는지 기준은 y가 되겠죠. 여기도 기준은 보시면은 y가 되겠죠. 거기서 뭘 더해줘야지만 ni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라고요? 자기 어드미트 했으니까 y가 되겠죠. 상호 어드미트 했으니까 마이너스 y가 되겠죠. a라는 값은. 자기 어드미트스는 y, 상호 어드미트스는 마이너스 y였는데 나중에 나온 값이 n자승 y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ny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y11은 n자승 y가 되고 y22는 마이너스 ny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해주기 위해서 b값이 n자승 마이너스 1의 y, 요거는 마이너스의 n-1의 y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나중에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수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쓰다 보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암기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계산할 때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할 때 1대1로 계산한 다음에 요걸 더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니까요. 그게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은 전력계통공학에 가서 보시면요. 이게 연구반 교재입니다. 자기 어드미턴스, 상호 어드미턴스 해가지고 이런 값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요 값을 나온 다음에 나중에 그 n배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1에서 1.1배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 귀신의 변압기 와이버스 행렬 작성 방법도 여기다 나와 있죠.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1번 모선에 n의 n-1, n의 y, 상호 어드미턴스 해가지고 나중에 보시면은 요 부분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여기서 지금 1대1이 어딨냐. 요거는 1대1일 때 와이버스 행렬을 구해라. 그러면은 n이 1일 때 어드미턴스를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먼저. 이게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한 상태에서 n이 1.1일 때 계산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아까 거기다 b라는 값만 더해주면 된다고요. 예? 그 b라는 값을 이제 가서 이제 더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1대 n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분 요 2차 측에 여기만 바뀌어집니다. 왜? 여기는 안 바뀌어지죠? 1이니까. 바뀌어지는 건 뭐냐? 요 3, 3, 4, 4. 두 개만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행렬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이면 여기 이렇게 네 번째, 여기 세 번째하고 요 네 번째 요 대각행렬. 요렇게 네 개만 바뀌어지는데, 네 개만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3, 3하고 4, 4만 바꿔서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각행렬로 되니까. 여기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거기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 1대 n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바뀌어지는 부분이 없고 여기하고 여기만 바뀌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n이 1.1인 경우는 3, 4, 5선만 영향을 미침으로 다시 그리면 그것만 보아서 어떻게 된다? 아까 ny 넣어가지고 1.1배를 계속 계산한 부분을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y11에다가 나중에 이런 부분을 더해주면은 여기 요 값만 이렇게 바뀌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보시면은 여기서 요 두 개만 바뀌는 겁니다. 요렇게 네 개. 요 네 개만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수가. 1.042, 3333, 1.0, 3333 나왔죠? 처음에 여기 나왔던 부분이 어떻게 되냐. 0.345고, 0.345였죠? 여기 틀려졌죠? 이렇게. 3322로. 여기하고 여기 부분만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흐름은 뭐냐? A는 계산하기 쉽죠? 1대1이니까. 자기 어드미턴스는 Y, 상호 어드미턴스는 마이너스 Y로 계산하기 쉬운데, 거기다 우리가 지금 그 C라는 값, 1대 N으로 바뀌게 되면 그 N자승의 뭐 Y가 되고, 그 다음에 N의 Y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결론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A에서 C로 가는데 필요한 B값만 더해주면 되니까, 계산할 때 편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B라는 값은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가로 열고 n자승 마이너스 1에 가로 닫고 y. 그리고 그 y22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n 마이너스 1에 가로 닫고 y. 왜? 밑에 거는 그 마이너스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그 암기를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이거는. 근데 그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풀어 보셔야 되고요. 여기 교재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 건너뛰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고 자료는 추가로 보내드리니까 그 자료를 보고 하시라는 얘기죠. 근데 연구반 했을 때는 이런 것을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칠판에다 저희가 다 이설을 해드렸었는데 전에 과정을 보면 다 이설을 해드려서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지금은 요 교재에 충실해가지고 넘어가는 과정을 개념으로 설명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복귀하는 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요 다음에 뭐 3월 달부터는 기본서만 가지고 제가 칠판에다 써서 해드릴 겁니다. 조금 더 이선을 많이 해드리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책에 있는 거를 그때는 파워포인트로 다 스캔을 해가지고 화면을 띄워드리면서 왜 제가 앞에서 몇 페이지 보십시오 하면 못 보니까 근데 칠판에다 쓰면서 화면하고 같이 해가면서 뭐 밑줄을 거드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 또 나갑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지만은 2장 끝내놓고 3장 또 할 겁니다. 전력계통 구성요소의 표현. 어떻게 표현을 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발전기, 변압기, 송전슬로, 부하 등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 이건 중요하다는 얘기죠. 표현을 못하면은 안 됩니다. 와이프하고 사이에서도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줘야죠. 또 밖에 나가서 바람을 필 정도는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여자들이 촉이 좋아가지고 뭔가 틀려지면 안 되니까 부하 모델별 특성 설명한다. 모델별로 ZIP V 자승, V 1승, V 0승 예? 그게 뭐 비례한다. 제가 이게 뭐 파워포인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의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임피던스, 전류, 전력. 실제로 이제 외국 자료들 보더라도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피유법 개념 설명하는 부분 이해하셨나요? 퍼센트 임피던스 법은 예? 전압 강하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피유법은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분의 1로 나눈 거다. 오음법은 여기 뒤에 이제 오음법은 이제 설명을 안 해놨는데 1차, 2차 이게 뒤가 잘렸나 본데. 자, 임피던스 사용 시 1차, 2차가 동일함을 증명해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N은 E2가 위로 올라가고 E1이 밑으로 내려간다. I는 반대다. 전압 강화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수식들.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다 그림을 좀 연상해서 넣어놓으십시오. 이렇게 자꾸. 네? 단락줄리 시간적 변화를 단위법으로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무부하 운전하고 부하 운전. 무부하 운전에서는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를 해가지고 시간적 변화로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근데 부하가 있었을 땐 부하에 따른 시간적 변화죠. 그래서 단거리 송전술로의 그림으로 표현을 더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눠서. 모선 어드미턴스 행렬 작성 방법. 뭐가 있었죠? 자기 어드미턴스가 대각선으로 있었죠. 상호 어드미턴스가 비대각이 있었죠. 비대각분이 0으로 바뀐 게 스파시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또 1대1에서 여기 부분은 Y,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보고 설명을 했다라고 그랬죠.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 1대1 변압기에서 1대-N으로 바뀌어지는 건 단권 변압기 그림을 생각을 해라. 그리고 먼저 전류를 해가지고 전류의 방향을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로 해가지고 전류의 방향을 먼저 생각을 하고 전류 생각했으면 그 다음에 뭐? 전압 생각해서 거기서 풀어서 I1하고 I2에 대한 수식을 풀어 쓰고 그 다음에 모선방 정식으로 I는 YV라는 모선방 정식으로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Y11하고 Y22에 대한 것들을 또 Y12는 똑같겠죠? 그거 행렬 방정식으로 나와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파형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죠. 왜? 4단자 정수로 나왔으니까 4단자 정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면 되죠. 그림을 그려주고 나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C 성분이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C 성분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A에서 C로 넘어갔는데 필요한 B가 뭐라는 거를 맨 마지막에 적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라는 얘기죠. 그거를 계산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서도 똑같이 응용을 해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반이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이렇게 순서적으로 잡혀있지 않으면은 문제를 못 풉니다. 이 순서적인 부분을 자꾸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반 가서 그게 머릿속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나왔지? 그 전에 봤던 그 개념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다 보면 자기는 모르게 슬슬 풀립니다. 많이 풀다 보면. 순서가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잠깐 2장을 끝내도록 하고요. 화면을 잠깐만 죽여주시겠습니다. 3장으로 다시 넘어가게. 3장 부분을 또 해야 되니까요.
여기 몇 페이지가 있냐면 17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예, 진행해도 될까요? 예, 이제 3장 부분을 바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계통의 표현하고 조류 계산하고는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 전압. 이것도 PF 컨트롤, QB 컨트롤도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묶었습니다. 사실 이 저자는 경제 운영도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사실 얘하고 더 밀접한 영향이 있죠. 왜? 주파수 유효 전력 제어하기 위해서 정특성, 독특성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되니까. 고장 계산 안정도.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계통의 표현하고 조류 계산은 같이 보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하나로 2, 3장은. 그리고 여기 부분 따로 보시고 요거 따로 보시고 얘는 뭐 송배전공하고 똑같으니까 얘 부분 따로 보시고 이런 식으로 계통공학을 딱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 챕터별로. 그래야지 나중에 좀 혼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류 계산, 전력 조류하고 최적 조류에 대한 문제가 뭔지 이런 관련된 문제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는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조류 계산이 뭔지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흐름이다. 용도가 뭐다? 세 글자 키워드 사운하 사고 예방 제어하기 위해서 쓴다. 운영 계획의 입안 또는 운영 방법의 결정 확충 계획의 입안 똑같으면요 충 계획의 입안 이렇게 하나로 해주면 그냥 다 나오겠죠. 이렇게 전력 계통 해석에 필요한 조류 계산의 개요 해석 기법의 종류를 있는 대로 열거하고 설명하시오. 조류 계산의 개요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흐름. 그럼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 전압, 위상차 같은 걸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것들을 뭘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예? 그래서 가우스 자유대법이다, 뉴턴 라슨법이다, 디카플드법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법, 간접법으로 또 나눠지겠죠. DC법도 이제 또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그 안에 보시면 패스트 디카플드법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선형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 뭐 여러 가지 방법들도 나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로 가우스 자유대라고 뉴턴 라슨법 두 개를 이제 많이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슬랙, 스윙 모선 아까 설명드렸죠. 기준 모선 똑같은 얘기고요. 스파시티 똑같은 얘기죠. 비대각 부수의 그러니까 모선 어드민턴스의 비대각 요소를 0으로 만든 게 스파시티다. 이런 개념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수식을 써주시고 내용 설명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10점짜리인데요. 뭐냐? 요게 지금 4개가 다 들어서 10점짜리로 돼 있는데 요건 뭐죠? 3교시니까 25점짜리를 이렇게 4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럼 하나당 25점이면 한 6점 정도 되겠죠? 6점 정도? 대략적으로. 그러면 그 비율에 맞춰서 답안도 그 10점짜리 비율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다 그러면 그 비율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가속계수도 아까처럼 이건 수식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가속계수는. 가우스 자유대라고 뉴턴 라슨법을 비교를 한다. 어떤 게 더 좋냐? 뉴턴 라슨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건 이제 역행렬을 이용을 하는 부분이고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어려운데 뉴턴이 가우스보다는 조금 더 사가 뭐 생각나시고 하죠. 예?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그림하고 이제 또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전력 조류 계산에서 스윙 모선, 슬랙 모선, 제어각, 그러니까 기질량, 미질량 아까 설명드렸죠. PQV 델타에서 기준 모선은 V하고 델타다. 무한대 모선이니까. 왜? 송전선로에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력조류와 전력조류 계산의 정의. 전력조류란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 전력이 요구하는 부하에 따라 전력계통 내에 흐르는 걸 말하고 이게 좀 어렵죠? 네, 전력조류 계산은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흐름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이제 말을 붙이시는 것은 그 각 지점에서 어떤 분포를 하게 될 건지를 조사하기 위한 계산이다. 이런 것들은 쓰기 쉽겠죠.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흐름 이게 전력 조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을. 전력 조류 계산 용도, 필요성, 사운하, 사고 예방 제어, 운영 계획 위반, 운영 방법의 결정 확충 계획의 입안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조류 계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뭐 기지값의 종류라 PQV 델타가 있다 이거죠. 발전기 모선은 뭐라고요? 항상 P하고 V가 있다. 그래서 P하고 V가 있다. 그럼 Q하고 델타는 모르는 거죠. 이렇게 부하 모선은 뭐라고요?
항상 P하고 Q값. 왜? 전압광하고 위상은 케이블의 길이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래서 P하고 Q는 아는데 전압의 크기하고 위상하고 틀려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기준 모선, 중간 모선 같은 경우는 발전기가 부하가 없는 모선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처럼 아까 그 부하 모선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죠. 슬랙 모선은 발전기 모선 중에 하나를 선정해. 이 기준 모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은 그 삼천포가 돼 있습니다. 삼천포가. 왜? 우리나라 이제 남쪽에 있다 보니까 그걸 기준 모선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개통 계산을 하는데, 만약 정전이 되고 나서 다시 복전할 때는 청평 양수부터 발전하기 때문에 거기가 기준 모선이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평상시 때는 삼천포 모선으로 하고 사고 났다 다시 발전할 때는 그 수력 발전부터 해서 양수부터 해가지고 발전이 되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계산을 하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그런 정도는 이제 나중에 면접을 가서 한다든가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슬랙 모선에서는 왜? 무한대 모선이니까 전압의 크기하고 위상이고 송전선로에서 생기는 유전력과 무유전력의 손실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미지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계산법은 가우스 자이드라고 뉴턴 합산법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법을 비교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직류 조류 계산법이라든가 디카플드법, 패스트 디카플드법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류 계산에. 그 외에 이제 수리적인 계산 방법들은 더 있습니다. 그때 얘기한 것처럼 뭐 수치적 분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서의 교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도 나와 있고요. 가우스 자이드법은 뭐냐?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행렬식을 그래서 순차적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나중에 계산하는 부분은 정확합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쭉쭉쭉. 예? 그러니까 각각의 단계에서 구한 해액값을 다음 단계 회를 구한다.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나빠도 수렴한다 이거죠. 왜? 조건이 나빠도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나중에 그 값을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거죠. 왜? 예를 들어 얘가 지금 200개의 그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200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번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전체적인 소요 시간은 많이 되는데 문제는 단계별은 짧게 걸립니다. 왜? 200번을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하나하나 할 때는 1회 반복 소요 시간은 뉴턴 레슨법보다 짧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이제 수렴 속도가 느리고 반복 횟수가 많다. 근데 수렴을 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정도 같은 거 판별할 때 전력조류 계산해가지고 빨리 판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렴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만 보면 되거든요. 대략적인 값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뉴턴 라슨법은 끊어서 막 대차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간에 막 0으로 없애는 겁니다. 아까 행렬을 죽여서 계산하듯이 뉴턴 라슨법도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줄여서 합니다. 200개의 방정식이 있다. 그럼 4번 만에 계산이 됩니다. 건너뛰면서 막 계산이 되니까. 그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쪼개놓는 겁니다. 요 꼭지점을 계산을 해야 된대. 이쪽에 있냐? 이쪽에 있냐? 또 잘랐습니다. 이쪽에 있냐? 이쪽에 있냐? 또 잘랐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요 구간만 보는 겁니다. 그 구간만. 다른 구간들은 안 보고. 왜? 아까 우리는 여기서 계단으로 다 올라가서 요 구간까지 올라가면서 갔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 이걸 잘못 자르면은 엉뚱한 지점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꼭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여기하고 여기서 찾고 있으면 이거 못 찾겠죠? 그래서 걔는 초기 조건을 잘못 주면은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초기 조건은 잘 줬습니다,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를 딱 끊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찾아가겠죠? 그래서 뉴턴 라슨법은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비선형 방정식을 선형화해서 fun형한다. 단계의 해를 구하기 쉽다. 초기 조건이 나쁘면 반복 횟수가 증가하거나 발산하는 우려가 있다. 근데 대규모 시스템의 적용 시 이런 큰 부분에서 계산 시간이 아니라 수렴 면에서 유리하다. 빨리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코비안 행렬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I는 YV라는 그 행렬에서 그 자코비안 행렬에 의해서 미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미분한다는 건 뭐죠? 미분 방정식에서 미분한다는 건 요게 이제 최소 또는 최대 값을 찾아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점으로 넘어가는 게 미분이라고 그랬죠. 감도 해석에 사용하거나 각종 제호 문제 평가 지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편미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편미분. P하고 Q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을 하는 겁니다. 요 P를 뭐 위상과 전압에 대해서, Q를 위상과 전압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했죠? PQV 델타였죠?
PQV 데이터를 이제 편미분해가지고 빨리빨리 그 원하는 값들을 이끌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필요한 값들을. 디카플드법은 이제 패스트 디카플드법은 이 디카플드법을 계량하는 게 패스트 디카플드법입니다. 디카플드법은 뉴턴 랍슨법으로 계산법을 풀기 위해서는 매회 자코비안 뭐를 역행렬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통 규모가 커지면 역행렬을 막 해줘야 되니까 많이 되겠죠. 그래서 자코비안 행렬은 이런 편미분인데 이런 것들을 아까처럼 0으로 준다 이거죠. 중간에 아까 스파시티 행렬처럼 많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죽여버리는 이제 근사화하는 거죠.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디카플드법은 뉴턴 래슨법에서 스파시티 행렬로 만들어가지고 빨리 P, 델타, Q2의 문제를 분할해서 푸는 것이 디카플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코비안 내에서 이렇게 빨리 편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여기 부분은 빨리 계산하고 여기 부분 빨리 계산을 하다 보면은 원하는 수치값을 빨리 계산해 낼 수 있다. 근데 패스트는 그걸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계량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패스트 디카플드법 나오죠? 비행렬로 나오는데 자코비안 행렬이 정수 행렬이기 때문에 한 번만 구하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코비안 행렬 대신에 간략화된 비행렬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간략화된 행렬을 하는 거죠.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끔. 아까는 자코비안 행렬을 썼지만 여기는 비행렬이라는 게 쓰여집니다. 여기 B라는 부분이 어디서 나왔냐면 BMN 해가지고 콘덕턴스에서 옛날에 선로정사할 때 B라는 정수가 나왔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부분 생각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잘 안 쓰죠. 그래서 이제 패스트 디카플드법보다는 이제 뉴턴 랍슨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직류조류 계산법. 이건 수치적으로 이제 계산할 때 나오는데 이건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예제에.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벡터 연산자가 들어갑니다. 그 스칼라에 컨주게이트 들어가고 이렇게. P는 X분의 I 플러스 JQ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 컨주게이트에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모두 교류 계산법이다 이거죠. 벡터 취급으로 하는데 이걸 비선형 방정식으로 풀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유효전력과 전압의 위상각만 이용해가지고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수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적 전력 조류가 뭐냐? 옵티마이징 했다 이거. 최적화시켰다 이거죠. 뭘 최적화시켰냐. 어떤 제한 조건을 추가해서 목적 함수를 최소화한다 이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전비 비용을 최소화했을 때를 최적 전력 조류라고 한다. 안전도 제한 조건을 최적화한 게 스코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제한을 줬다 이거죠. 최적화하기 위해서 뭔가 제한적인 부분을 줘서 동작을 시켰다. 이런 정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전력 조류는 그냥 그 제한 없이 그냥 무조건 다 PQV 델타를 계산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부분을 제한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만 중점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력 조류를 계산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지정됐을 때 여기는 뭐가 되어 있죠? 화력발전소의 총 연료비가 작아지고 개통 손실이 작아지도록 이런 식으로 제한 조건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효전력, 무효전력, 무선전압을 틀려지겠죠? 아까는 그냥 계산한 거죠. 조건 없이.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런 부분이 계산이 됐는데 여기는 어떤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게 최적 전력 계산에서는 아까 보셨던 방법의 다른 방법들이 이제 알고리즘이 쓰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람다 반복법, 그라디안트법, 뉴턴법, 선형 프로그래밍법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 법칙들이 많은데 일반적인 전력 조류 계산은 가우스 자이대라고 뉴턴 랍슨법을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많이 물어보고 만약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한다 그러면 패스트 디카플드법 정도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류 조류 계산법 이렇게 정도. 자, 여기 나오죠 이제. 가우스 자이델 뉴턴 랍슨법 1번, 2번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카플드, 패스트 디카플드, 직류 조류법 등이 있고 최적 조류 계산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물어보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최적 전력 조류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10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런 부분을 써주셔야 되겠죠. 예? 아니면은 이 두 개를 비교하라고 할 때는 이런 내용을 써주시지만 이런 내용은 좀 빈도는 좀 줄고요. 거의 이 부분을 주로 물어보습니다. 전력 조류 계산은.
슬랙 모선, 스파시티, 가속계수, 가우스 자이들, 뉴턴 라프법. 여기서도 보시면은 가우스 자이들하고 뉴턴 라프법을 뭐 속도, 신뢰도, 메모리 측면. 이제 생각나시면은 가우스 자이들은 숫자적으로 올라가니까. 예? 1회당 반복 횟수는 줄어들지만 전체를 200개를 해야 되니까 전체 소요 시간은 많이 걸리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되죠?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겠죠? 왜? 200번을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 근데 신뢰성은 좋다는 얘기죠. 왜?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속도, 신뢰도, 메모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턴 라프법은 이 꼭지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처음에 초기 조건을 잘 설정하면 빨리 잘라서 갑니다. 잘못하면 수렴하거나 발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속도는 빠르겠죠. 신뢰성은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메모리 측면에서는 또 빨리 몇 개 계산을 안 하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지량, 미지량 설명을 했고요. 자, 슬랙 모선, 발전기 모선, 부하 모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 2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력 계통의 전력이 흐르면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처럼 모든 모선의 유효 전력을 기지량으로 정해버리면 송전 손실의 크기까지도 지정하게 되므로 발전기 모선 중 하나를 선정하여 송전 손실을 흡수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이게 뭐라고요? 슬랙 모선, 기준 모선의 정의란 얘기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래서 기준 모선에서는 뭐를 손실을 흡수하다 보니까 그 손실이 뭐다? 유효 전력 손실, 무효 전력 손실이니까 P하고 Q 값이 미지량이 되는 거다. V하고 델타는 우리는 무한대 모선이니까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뭐 여기서 손실이 생기던 간에 나는 무조건 P하고 Q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0이 나올 수 있게끔 나는 다 공급해 줄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먹고 놀아. 이겁니다, 지금. 그런 개념이 기준 모선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만 선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2개를 선정해도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프로그램에서. 근데 어떤 프로그램은 하나만 선정을 해야지만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테스트 해보니까. 자, 그래서 뭐 V는 1.0, 델타는 0으로 두어서 이게 기지량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지량은 P하고 Q고 이게 슬랙 모선이다. 다시 한번 마인드를 하시라는 얘기죠. V 델타 PQ. PQ V 델타에서 아까 그 표만 딱 외워두시면은 이거 다 쓰실 수가 있죠. 근데 그 표가 왜 나왔는지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계시죠. 일단 필요한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PQ V 델타는. V 델타. 아, 이거는 기준 모선은 무한대 모선이니까 무한대 모선은 전압의 크기와 위상이 뭐였죠? 부하의 증감에 관계없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이런 식으로 나요. 극히 큰 용량을 가진 용량 무한대의 전원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 V, I, Z, 무한대. 이렇게 막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키워드가 나오면 설명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키워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전력조류 계산을 할 때도 PQ, V 델타를 기지량, 미지량으로 표로 외워두셔야지만 답안지를 써 나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가우스 자이드라고 뉴턴 라프법은 그림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거기서 연상을 해서 가시는 방법들. 가속계수, 스파시티. 스파시티 부분 뭐다? 대강 요소가 0이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이제 풀어서 쓰시면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시지 말고 행렬을 옆에다가 하나 써주십시오, 표로. 요게 11111, 0, 뭐 0.1, 뭐 0.2였는데 요게 화살표 해가지고 요게 111 되고 0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부분.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 사람이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걸 전달해주지 않습니까? 안 읽어도 압니다. 안 읽어도 그림만 봐도. 가속계수는 여기 보시면 기지량과 미지량이 있는데 그걸 반복의 수렴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속계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 그 가속계수가 크면 수렴 속도가 빨라지고 작으면 느려진다. 그래서 이 가속계가 1일 때는 가우스 자이델 반복이 된다. 왜? 너무 크면 발산의 우려가 있고. 왜냐면 한 번에 하나씩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한다. 가우스 자이델을 뭐라고 그랬죠? 순차적으로 반복한다. 가속계수가 1이면 가우스 자이델 반복법이 된다. 이런 개념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 정도.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도면 가우스 자이델은 계산이 간편하다. 1회 반복 소요 시간이 짧은데 전체적으로 200번을 다 해야 되니까 전체 소요 시간은 길어진다. 신뢰도. 가우스 자이델은 전체적인 반복 횟수가 많지만은
두 방법의 적절한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신뢰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표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면 좀 틀려집니다. 메모리 면에서는 뉴턴 랍선법은 자코비안 역행렬을 구해야 하므로 가우스 자이델보다 큰 메모리가 필요하다. 행렬을 다시 또 역으로 계산해서 또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메모리 측면에서는 반대 개념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런 것들을 잘 머릿속에 넣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게 그림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전력주류 계산의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4가지 방법,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선형계획, 동초계획, 요거는 한번 그라디안법 해가지고 아까 뭐가 있었죠? 최적화니까, 예? 최적 전력주류를 하기 위해서 남다법, 그라디안법,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야지만 됩니다. 전력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력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는, 흐름이라는 게 뭐죠? P를 제어하거나 Q를 제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피던스 ZI, 그리고 전압 V, 위상, V하고 위상하고 임피던스가 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키워드로 외워주셔야죠. 헷갈리니까. 그래서 임피던스를 보상하는 거. 임피던스는 저항 성분이죠. 저항 성분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유효전력이나 무효전력이 이제 틀려지겠죠. 제어가. 그래서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을 제어하는 효과적인 방법인 임피던스를 보상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효전력 제어하기 위해서 뭘 썼죠? 패치나 HVDC에 가서 보시면 선로에다 직렬로 임피던스를 L이나 C를 넣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효과적인데 또 가장 위험한 방법도 됩니다. 이게 쉽게 제어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그게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져 버리죠. 더 위험하면서도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거란 얘기죠. 효과가 좋으니까. 위상각을 제어한다. 이제 위상각을 제어하면은 전압에 대한 위상각을 제어하니까 그거는 유효전력 제어다 이거죠. 예? 근데 전압을 제어하면 이제 무효전력 쪽이 되겠죠, 이제. 예, 이 뒤에 가서 보시면 위상각은 그런데 전압 크기를 제어하면은 무효분이 되겠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가지시면은 탭조란 변압기나 전압 조정기를 사용해요. 이거는 변압기 쪽에서 조정하는 거죠. 직접적인 제어 방법, 간접적인 제어 방법, 그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회선의 전압을 높게 하면 차전압에 의해서 무효행류가 발생되는데 그 무효전압에 의해서 전력주류가 쉽게 감소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에서도 또 한번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5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거든요.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 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자, 전력계통공학 3장입니다. 전력주류 계산 용도, 종류별 특징 설명, 기준, 슬랙, 스윙 모선, 스파시티, 가속계수, 가우스 자이델, 뉴턴 랍슨법을 비교하고 전력계통 해석 방법에서 전력주류하고 최적주류에 관련된 걸 비교를 했을 거예요. 전력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은 아까 뭐가 있었죠? 임피던스를 제어하는 거, 위상을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전압을 제어하는 거. 임피던스를 제어하는 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요. 위상을 제어하는 건 유효전력을 제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압의 크기를 제어하는 거는 무효전력을 제어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여기다 여러분들이 더 쌓아 나가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 과정들. 그 각장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하는 걸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돌아가서. 키워드. 그 다음에 이제 연구반 교재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반 교재가 122페이지인데 전력계통공학에 보시면 전력계통의 특질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기본서에. 예? 중단하는 공급의 조용성, 대규모의 소비의 동시성, 계통의 다양성. 이거 1번, 2번, 3번, 4번 이 키워드는 외워주셔야만 됩니다. 전력계통의 특질을 물어보게 되면 이 내용을 써주셔야 되니까요. 우리의 교재에는 없지만, 기본반 교재는 없지만, 연구반 교재에 있는 것들은 원래는 기본서에는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셔야지만 되는 내용입니다. 단지 지금 이 교재에 없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뿐입니다. 최대한 이제 교재를 일단 우선으로 나가야 되니까 다음에 다른 교재를 하게 되면 그 교재에 맞춰서 또 다른 내용들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개통도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요. 부하의 모델. 이제 부하 모델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수요 모델하고 응답 모델에 나눠진데 개통 해석에 영향을 주는 게 응답 모델이고 응답 모델이 3개가 있다.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그려주시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네? 일단 눈에 확 띄어줘야 되니까. 이러면 채점자가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또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 자기 어드미턴스, 상호 어드미턴스 그 지점에서 보는 거, 이런 개념적인 부분이고요. 기준의 변압기에서 계산하는 방법, 요거 뒤에 가서 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요런 그림이 3호선짜리, 1, 2, 3, 3호선짜리 이런 그림을 가장 많이 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제 문제도 보시면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1대 n이기 때문에 요 1대 1일 때 어드미턴스를 구해가지고 1대 n일 때 더해주는 b 값을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1대 n은 c 값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식을 이렇게 계산했다. 요 계산 문제는 제가 여기서 풀어드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연구반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1에서 1.1이니까 1.1로 바꿔주기 위해서 바뀌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탭을 어떻게 바꿔주는데, ni 여기 파형으로 지금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파형으로 바뀌어졌을 때 요 값을 이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값을 여기서 0.5789, 5789가 있으면 그 값이 들어가면 되죠? 그럼 이렇게 값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파형으로 만들어서. 그 파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니까. 그래서 그 값이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새로운 y버스 값이 나온다. 그럼 아까 1, 2, 3, 4 중에서 3번하고 4번만 쏙 빼고 바뀌어진다고 그랬죠? 그것만 써주시면 되니까 수치는 많이 적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거는 계산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개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고요. 조류 계산의 목적 뭐? 용도, 사운하, 사고 예방제어, 그 다음에 운용계획의 위반, 설비 확충계획의 위반, 다 그 키워드가 나오죠. 어디를 가든 간에. 기본서에 나오는 그 키워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 키워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본서에 있는 키워드는 반드시 가져가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 부분을 작게 중요하게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사실 기본서를 제가 다 해드린 건 아닙니다. 기본서를 10번을 봐야 된다는 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류법, 직류법 나와있죠? 모선에 대한 것들 이렇게 표로 딱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이제 계산하는 부분, 와이브스 행렬로 해가지고 자기 어드미턴스 만들면 되죠? 그럼 거기다 이런 식으로 아까 필요한 값을 집어넣어서 나중에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고. 요게 지금, 요거는 송수전 전략식이니까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고장들 계산하고도 똑같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게 뭐 델타니까 y로 해가지고 변환해주는 부분. 이런 것들,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요것들은 잘 풀어보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연구반에서 이렇게 T형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제 결국 델타 y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것도 봐주시면 되고요. 1번과 2번의 모선의 전압을 구하시오. 단락사고였거든요. 근데 전력조류 쪽에서도 이걸 넣어놨다는 얘기죠. 왜? 비슷한 유형으로, 왜? 모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그 Y버스 모선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력조류 간에 넣지만 실조류는 단락조류죠. 이것도 조류 계산을 하는데 전류를 계산하는 거죠. 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행렬로서 이걸 풀어줘야지겠지만 모선에 대한 행렬을 그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한 번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기 어드미턴스, 상호 어드미턴스 부분으로. 이렇게 계산 문제가 있고요. 유효 무효 전력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직류 조류 계산법에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거든요. 이거는 4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P 부분이 바뀌어지는 게 4하고 5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에서 이제 늘어나겠죠. 여기 부분 이렇게. 그럼 여긴 0이 될 테고 여기 바뀌어지는 부분 이렇게 4개만 바뀌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0 되죠? P만큼 더해졌으니까 여기 부분만 이렇게 4개만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늘어나도. 그래서 모선의 방정식, 모선이 추가되거나 할 때 편하다고 그랬죠? 여기만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요.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류조류 계산법으로 오일러 공식이 아닌 삼각함수로 또 계산하는 것들. 이렇게 4가지 쪽으로 이런 그 계산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1대 n으로, 요거 빼고 그냥 4x 4로 하기도 하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됐냐, 뭐가 하나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됐냐, 이런 내용들이고요. 나머지는 계산 문제가 많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이건 전력 주파수 특성은 이제 다음에 배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 때문에 발전기의 정특성, 독특성이 바뀌어진다.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외에 이제 교재들의 메일로 보내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이건
참고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로드 플로우 어널리시스를 왜 하는지, 무엇들을 세팅하고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트랜스포머 탭 세팅, 리액티브, 무효 전력을 보상을 해가지고 전력 조율을 제어할 수도 있고요. 부하 모델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3개 배웠죠? 그거 똑같이 쓴 겁니다. 콘스탄트 파워, 콘스탄트 커렌트, 콘스탄트 임피던스, 펑셔널 모드. 그거는 이제 복합적으로 조인되어 있는 그런 모드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똑같이 마이너스 JQ에 델타를 했죠. 컨주게이트를 어디에 취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런 내용이고요. 임피던스는 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요거 똑같이 기지값, 미지값 똑같죠? 여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통에다 입력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면은 뭐 이걸 넣었다 뺐다 해가면서 하면은 여기서 필요한 값을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트를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여기에 발전기에 보시면은 얘가 어떤 모선인지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먼저 값을 입력을 해라. 우리가 배웠던 그 값을 수식으로 된 거를 실질적으로 안에 가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단락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RX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RX가 뭐 차가도, 과도 그 임피던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차가도, 과도, 동기에 대한 리액턴스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안에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쭉 돌리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보게 될 건지 계산을 하면은 이게 이제 계산 방법들이죠. 여기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수렴을 하겠다. 여기 이제 제한 값을 넣는 거죠. 여기 옵션들이 들어가는 거죠. 모 로드 플로우 옵션이 아까처럼 최적 전류로 제한하기 위해서 넣었던 내용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만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이게 맥스하고 민 값에서 이터레이션을 여러 번 한다. 예? 이게 아까처럼 뭐 역행렬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순차 대입을 하거나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는 얘기고 이 뒤에 나올 텐데 어디 있네. 뉴턴 랍슨법을 선정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또 돌릴 때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넘어갔네. 하면은 각 별로 이제 PQ, V 델타가 이렇게 쭉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기지량만 넣었는데 미지량까지 다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데 지장이 없더라. 그래서 요거를 바꿔주는 거에 따라서 아까처럼 결론들이 이렇게 틀리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로드 플로우 바이 뉴턴 랍슨. 이터레이션 20번 했죠. 아까는 다른 걸로 하니까 뭐 이터레이션 개수가 틀려집니다. 순차 반복을 몇 번 했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 내용들 나오고요. 볼테이지 여기 있네. 뉴턴 랍슨법, 패스트 디카플터법 해가지고 볼테이지 컨트롤하는 법. 아까 전압 제어하는 방법 3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전력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 전압을 제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를 제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여기서 어떤 값을 넣어주실 수 있는지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볼테이지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결론 부분들이 틀리게 나타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변압기 사이징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있네. 로드 플로우 할 때 화면에다 어떤 것들을 표시를 해주게 될지, 방향 같은 것들. 방향 같은 게 이제 틀려지거든요. 로드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뭐 각각의 옵션별로 이렇게 많은 옵션들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디폴트 값을 써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방법들을 뭐 넣어주는 방법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이 프로그램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단상인지 삼상인지 이런 부분하고요. 이렇게 해서 예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써서 나중에 결론들을 유출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기본적인 이론을 아셔야지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강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발성결정 기술사를 딴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실 때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프로그램들 제가 이 프로그램들은 제가 딜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다 교육을 했었습니다. 국내 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여기서 검토해야 될 내용이 뭐고 중요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뭐다라는 걸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주는 오후에도 2시부터 6시까지 오프라인으로 해서 또 관연도 문제 특강을 할 겁니다. 만약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을 해서 또 수업을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